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가족 여러분. 2022 KB증권 프리미어 서밋 테크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진행을 맡은 프라임센터 김앤 민재기 부장입니다. 아네트 유영아 과장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어 서밋 테크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입장을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요즘 어려운데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은 특히 KB증권에서 저희가 또 자랑스러운 리서치 센터의 애널리스트 3분 정도를 모시고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3가지 섹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시장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볼 건데요. 리서치 센터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원 상무님 먼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 반도체 시장이 무척이나 힘들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하반기에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무척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매크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3가지의 이슈가 지금 있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되는 부분. 그럼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소비자들이 IT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봉쇄 정책. 이에 따라서 부품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망에 대한 차질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사태인데요. 이 러시아 사태가 결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IT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산업 자체 최근에 부정적 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서버 업체인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업체들이 주문을 조금씩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인 오포, 비보, 샤오미의 출하량이 부진하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출하량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감소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인 PC 주요 업체인 델이나 HP, 레노버들도 올해 PC 출하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조금씩 한번 찾아보면 주가는 항상 그 향후에 업황을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같은 악재를 충분히 선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올해하고 내년의 메모리 시장을 2018년 하반기와 비교를 해서 상당히 경착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년 하반기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2017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D램과 낸드의 생산 능력을 많이 증설한 다음에 18년에 보니까 수요가 급감을 해서 공급 과잉을 유발을 했지만 2023년 내년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만 감소할 뿐인데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되는 부분이 진정만 된다면 공급 제한적인 요인으로 해서 수급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결국 미국 페드가 지금 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뭐 이 같은 자이언트 스텝 이후 금리 인상에 조금 완화적인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나타낸다든지 또한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선행 지표가 조금씩 개선세가 이루어진다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개선도 저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메모리 수요 중에서 가장 견조한 부분이 서버하고 아이폰 쪽인데요. 서버 같은 경우는 우려는 많지만 북미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메타버스 수요 증가를 위해서 꾸준히 서버 증설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유일한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반기 수요 가시성이 좀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장기적으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하반기는 다운 사이클을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착륙보다는 좀 완만한 다운 사이클, 소프트 랜딩 수준의 다운 사이클을 보고 있습니다. 다운 사이클을 일단 보는 이유는 일단 D램의 기준으로 보면 D램 수요를 100으로 봤을 때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32%, 그다음에 모바일이 35%, PC가 15%인데요. 지금 모바일과 PC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50%의 D램 수요 감소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32%의 서버가 상세하게 역부족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운 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완만한 다운 사이클을 보는 이유는 2023년에도 메모리 업체들의 D램이나 낸드의 공급 증가분이 과거 대비 한층 약화되기 때문에 수요가 추가적으로 급감만 하지 않는다면 수급 개선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에 조금 내년 그림을 본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개선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에도 서버 수요는 견조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버 수요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시장에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메모리 수요에서 가장 수요가 견조한 부분이 서버입니다. 근데 서버 중에서도 서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업체들인데요. 이 업체들의 설비 투자를 한번 보시면 올해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25%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트래픽 증가에 의한 선제적인 적기 대응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에 따른 수요 대응을 하기 위한 서버 증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트래픽을 보면 저희가 그냥 문자, 텍스트 메시지를 통한 문자에서 저희가 녹화한 동영상을 전송을 하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용의 서버 증설을 하는 이유가 내년부터 애플을 비롯한 많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AR, VR 신제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결국 실시간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버의 생산 능력, 캐파만으로는 소화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업체들이 서버 증설을 추진을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과거의 설비 투자 증감률 41% 대비는 좀 부족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리 숫자의 설비 투자 증가는 저희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서버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속적으로 솔리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을 기업별로 살펴보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올해 미국의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연초 대비 10%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설비 투자가 각각 17%와 35%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라는 거는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5년, 10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용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2017년과 18년에 대규모 서버 증설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서버 증설을 시작했는데요. 이 5년의 내용 연수를 대입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2022년과 2023년에 내용 연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크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버 증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2023년 내용 연수가 6년째 접어드는 내년에는 서버 증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필명 이제 윤비호님이라고 이제 방금 올려주셨는데 반도체 너무 힘드네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원래 반도체 매출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성장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버 수요도 전반적으로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메모리 시장 다운 사이클 관련해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은 건지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가족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결국 이제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서버는 물론 이제 법인들이 증설을 하는 거죠. B2B 수요라서 크게 소비자들의 예산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건 사실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PC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 가격을 스마트폰 업체와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가격을 내고 할 때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이익은 D램과 낸드의 가격, 그 ASP라고 하는 가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좀 준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매크로 영향인데, 결국 매크로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이 언제쯤 완화될 건지 시장에서 지금 잘 모르는 불확실성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돼야 되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전반적인 뭐 물류라든지 전반적인 부품에 대한 생산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 부분,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 상황이 조금 개선이 돼서 저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 매크로 상황이 들어왔을 때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좀 개선세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인으로 네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황 이제 다운 사이클에도 좀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포트폴리오를 좀 교체를 할지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쪽에 관심을 두면 좋을지 뭐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주목하면 좋을 만한 분야가 있으시면 또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프리미어 서밋에서 제 다음으로 전기차도 같이 이제 코멘트를 하시겠지만, 글로벌 테크 산업 중에 전방의 수요가 가시성이 좀 뚜렷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분야가 두 개 분야입니다. 아이폰과 전기차인데요. 전기차는 추후에 저희 다른 애널리스트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아이폰의 수요 가시성이 높다는 거는 저희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을 보면 2013년에 삼성전자가 30%였고 애플의 아이폰이 14.6%였는데 올해 점유율이 거의 유사하게 18% 수준으로 근접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글로벌 14억대 매년 수요가 발생되는 시장인데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으로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업체가 스마트폰의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면 다른 업체는 잃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점유율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이폰의 수요가 상당히 좋고 판매량이 좋다는 건데, 반대로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나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요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쪽의 수요 가시성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신제품 사이클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 14의 경우에는 7년 만에 카메라의 폼팩터가 4,800만 회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출시될 아이폰 15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폼팩터, 그러니까 저희가 폴디드 줌이라고 하는데요. 잔망경식 카메라를 또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신제품에 대한 로드맵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는 게 애플의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뭐 LG 이노텍이나 뭐 BH나 이런 애플의 밸류체인 업체들이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한국의 IT 대형주 7개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하반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게 불확실하면 결국 주가는 상당히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그 실적 가시성 측면을 놓고 보면 LG이노텍이 좀 나아 보인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LG이노텍 전체 매출의 80%가 애플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상당히 비싼 제품 아니면 싼 제품만 소비가 되고 좀 중간 미드엔드 제품은 수요가 좋지를 않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경기 둔화 상황에서는 좀 고가 제품은 수요의 인플레이션에 둔감하다는 걸 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의 매출 80%가 아이폰의 고가 제품, 하이엔드 제품에서 발생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LG이노텍이 그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가 테슬라 향으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쪽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 카메라가 2개에서 3개 들어가는데 이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8개에서 10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의 출하 증가는 매출 성장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출시될 아이폰 14와 15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의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ASP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출하량 증가와 ASP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인 LG이노텍의 실적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상무님께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주목할 기업으로 이제 LG이노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채팅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보면 우리 행복한 부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지 비중이 커서 정말 힘드네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보통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반도체 관련된 이 리포트를 보면 PBR 뭐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0.9배 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한 1배 정도 초반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라는 게 좀 기다리면 의미가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예,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뭐 많은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장님이 말씀하신 역사적 그 하단 밸류에이션 밴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거 10년 동안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역사적 하단이 뭐 1.1배에서 1.2배 수준이 되고 SK하이닉스도 0.9배에서 1배 수준인데 좀 저희가 위안이 되는 부분이 현재 주가가 그 역사적 하단 밴드에 근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 대비 이익의 레벨이 급감하지 않는다면 이 역사적 하단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2023년 내년에 메모리 수요가 하락한다고 해도 이익 전망의 레벨이 과거 10년 대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크게 저희가 우려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제 올라야 되는데 이 오를 만한 모멘텀이 하반기에 실적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이나 PC 수요 개선세, 매크로 부분의 개선 이 두 가지를 놓고 종목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시장 전망과 또 주목할 기업 LG이노텍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인 하단 밸류에이션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반도체 시장이 워낙 힘들어서 지금 뭐 우리 상무님도 말씀하시는 게 참 부담스러우셨을 테고 어제 또 미국 출장에서 지금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좀 힘드셨을 텐데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섹션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우리 강성진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강성진 연구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연구원님이 쓰시는 뭐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 저희가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오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모빌리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단어는 상당히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이게 뭔지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산업이 도대체 뭔지 조금 명쾌하게 한번 정의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그 모닝 라이브 통해서 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자동차 그리고 운송 산업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코멘트를 하면서 사실 모빌리티 업체를 제가 코멘트를 한 적은 뭐 거의 없다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모빌리티 업체가 상장된 업체가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 네. 안에 있고 소카한 데 있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좀 와닿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제 모빌리티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저한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동 서비스를 파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더 모르겠어 이런 반응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가서 그럼 무슨 업체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소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빌리티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콜택시 같고 소카는 초단기 렌터카 같고 그러면 이게 무슨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 왜 굳이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이런 식의 또 되물음이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빌리티 산업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그런 인상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빌리티 산업이란 뭐냐면 그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여러분들 모두를 사장님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서비스 산업을 만들겠다. 이게 모빌리티 산업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기업이 있고 거기 굉장히 높으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사장님 같은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아침에 출근할 때 어디서 뭘 타고 어디서 갈아타야 되고 이런 것들 막 일단 생각하면서 다닐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아침에 나오면은 회사에서 그 지급해주는 차가 있고 기사가 있고 그리고 비서가 다 입력해 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사장님들은 보통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이런 이동 관련된 불편함을 하나도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누군가 다 대신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가 현재도 이 몇몇 그 굉장히 높으신 분들한테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얼마 들까 저희 한번 추산을 해봤을 때 월간 한 646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추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 사장님 진짜로 그런 비용 쓰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계산을 해볼 땐 그런 비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빌리티 업체들이 그 꿈꾸고 있는 그런 어떤 미래상에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가능해지면서 실제로 그런 비슷한 정도의 서비스를 구현을 하면서 비용을 한 월간 646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정도로 줄여서 이 동일한 서비스 제공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택시 대절해주고 무슨 단기 차량 이용해주고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면은 이제 그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 신입사원들까지도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아주 널리 퍼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차를 사는데 들어가는 뭐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이제 대중화 된다면 어떤 그런 기술들의 변화로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장님들의 이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기사가 붙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서도 붙고 기사도 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다 이제 인건비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런 인건비를 줄일 때 이 모빌리티 이동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거고 그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게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버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 해외에 나가셨을 때는 많이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버는 현재 그 무인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유인 서비스잖아요. 그 운전 기사가 그러니까 뭐 보통 자가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우버가 돈을 받으면 이제 2022년 1분기의 이제 실적 발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 회사가 265억 달러의 그 이동 요금을 받아요. 소비자들로부터.
근데 매출로 인식한 거 보면은 69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74% 정도가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임의 한 4분의 3 정도는 인건비로 일단 나가고 그걸 제하고부터 이제 매출로 인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회사가 실적이 그 이번 그 1분기에 순손실이 59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인건비가 지금 196억 달러가 지금 나간 건데 그게 무인화돼 가지고 이 부분들이 절감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 기본적으로 큰 폭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물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의 비용이나 뭐 차량 관련된 비용들이 일부 나가기는 하겠지만 아무도 이런 회사들이 이익이 굉장히 커질 거고 이익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요금도 굉장히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는 언제쯤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우버 같은 업체들도 그런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네. 유인 베이스로 적자를 보면서 계속 서비스 시작을 해서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한 건데 그 날이 와야 될 텐데요. 네. 자율주행이 대중화되는 그런 네. 날이 와야 될 텐데 그게 사실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동차 업체들이나 이런 자율주행 개발하는 업체들이 2020년을 타겟으로 그런 상용화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모든 업체들이 다 그 실패를 한 거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상용화를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이제 그 시범 서비스로는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상용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좀 그 자율주행 서비스라는 게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그 안전해야 얼마나 믿을만해야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한 300만 마일 정도를 그 200만 마일 정도를 이제 그 자율주행이 중단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신뢰하고 자동차를 이제 그 인공지능한테 자율주행한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0만 마일이면 한 320만 킬로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를 한 대 사면은 뭐 많이 타면 20만 킬로 정도 탈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 16대 정도의 차를 이제 갈아치우는 동안에 이 자율주행이 사고를 안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 이제 가야지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선두업체들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러한 수준에 비교해 봐서는 상당히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 웨이모라는 업체가 현재 여기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웨이모라는 업체는 뭐 아실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구글의 모기업이 알파벳이고 알파벳의 자회사가 웨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는 원래는 구글의 한 사업부로 시작을 한 거고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분사해서 알파벳 자회사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죠. 지난해 이 캘리포니아 DMV,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 자동차 관리국에서 그 집계하고 있는 그 기록을 보면은 지난해 웨이모가 그 자율주행 테스트를 한 그 마일이 230만 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92번의 운항 중단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주행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끊김없이 얼마를 가느냐를 보니까 7,965 마일을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단 없이 200만 마일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1만 마일도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여기서 좀 그나마 좀 좋은 성적을 낸 게 이 크루즈라는 회사인데 이 크루즈는 GM의 이제 자회사고 GM과 협업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4만 마일 정도 주행을 하면서 이제 그 평균적으로 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비하면 아주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여기서 보시면 또 4만 마일짜리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디디라고 이제 디디 추싱이라고 중국의 그 모빌리티 업체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딱 한 번 중단, 그러니까 주행을 이것밖에 안 해. 4만 마일 했는데 한 번 하고 사고 중단이 된 다음에는 다시 테스트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건 적정한 그 샘플이 될 수가 없고 크루즈 웨이모 정도인데 웨이모가 7,900마일 정도밖에 작년에 못했고 평균 성적이 그 전에는 사실 4만 마일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희망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웨이모가 지난해에 그 피닉스 지역에서 신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하면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를 하면서 차량을 그 제규어 차량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내놨었는데 차가 바뀌니까 그리고 환경이 바뀌니까 기존에는 그래 3만 마일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그 주행이 가능하던 자율주행 차가 7,900 마일밖에 못 가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기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S자 커브라고 하는데 빠르게 기술 성장이 있는 듯 하다가 지금 이게 더 이상 기술 진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웨이모 관련된 얘기고, 이 표에 보면은 테슬라는 없잖아요. 테슬라는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 실험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해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자율주행까지 가는 데는 벽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지난 9일 날 이제 미국의 NHTSA라고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차량에 대해서 83만 대에 대해서 그 리콜의 전 단계로 필요한 공학적 분석 단계를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테슬라의 차량은 현재까지는 자율주행 차량으로서 판매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계속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 수준의 이제 차량을 이제 팔고 있는 건데, 테슬라의 차량 기술이 과연 운전자로 하여금 그런 전방 주시나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홍보는 많이 돼 있지만 테슬라의 기술자들이 최근에 캘리포니아 DMV 쪽에다 얘기를 했던 걸 지난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은 2단계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 주행 보조 기술이라고 하는 ADAS 기술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차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이게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가기에는 수년이 걸릴 거라는 게 테슬라 내부 엔지니어들의 발언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들, 난다긴다 하는 그 빅테크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상당한 난이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기술 개발의 어떤 허들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율주행이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인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주변을 보고 하는 것처럼 인지를 하고, 머리로 판단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동작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그 인지와 판단 단계가 다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앞에 이제 김동훈 상무님 몇 가지 코멘트를 하셨던데, 최근에 웨이모 수준의 그런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라는 차량에 센서가 한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대략 그 느낌이 오세요? 센서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카메라 20개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센서 근데, 한 네. 3, 40개? 맞습니다. 한 맞나요? 40개 정도의 맞추면 안 되는 건데. 아닙니다. 40개 정도의 센서를 장착을 네. 하고, 사실 웨이모는 현재 40개 정도 센서를 장착을 하고 달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한 업체의 추정에 따르면은 이제 이게 비용이 400만 원 정도 네. 들어간다. 그러니까 차값이 4천만 원이면 싼 차가 아닌데, 네. 400만 원이 거의 추가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 라이다라는 또 이제 센서, 고가의 센서가 들어가. 이게 뭐 예전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웨이모가 현재 쓰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라이다의 가격이 한 대당 800만 원 이런 정도까지 이제 들어가는데, 이걸 웨이모에서는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5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험실 단계인 거죠. 실험실 단계 거니까 얼마든지 돈을 써가지고 그런 차를 만들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그런 센서 기술들이 센서가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싸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양 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하려면 1페타바이트의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몇 바이트 이런 거 얘기하는 때 가장 익숙한 거는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이제 여기 뭐 하드디스크가 얼마짜리야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서 보통 쓰는 게 10테라 정도를 아마 넘지 않을 거예요. 저도 7테라 정도까지 쓰고 있던 거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1페타라는 거는 이제 1024테라바이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그 PC로 보면 한 100대 정도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를 자동차에 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컴퓨터 조금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하드디스크 기술은 HDD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입혀져 있는 원판이 뱅뱅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인식하는 그런 거고,
요즘에는 다 빠른 컴퓨터에서 SSD라고 해서 그 반도체를 이용한 그런 저장 장치를 쓰는데 자동차라는 데는 계속 흔들흔들하고 뭐 충격과 그 습기와 이런 것들 막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원판이 돌아가는 그런 하드디스크가 있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거고 SSD를 써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 SSD로 이제 그러니까 1000테라바이트,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차값이죠. 하드디스크만 차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자동차는 한번 사면 10년 정도는 그래도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SSD는 뭐 품질 보증 기간이 3년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면 차를 10년 동안 모는 동안에 한 3번 정도는 그 하드디스크 값을 이제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성이 아직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력 소모량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의 자동차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핸들을 딱 꺾으면은 이게 그 모터의 힘으로 핸들을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차가 멈춰 있을 때 이 핸들을 꺾으면은 거기서 580와트 정도의 전력이 한 번에 소모가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에어컨 이런 것보다 그게 더 전기 사실은 순간적으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 5단계,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셋 그 세트의 그 전력 소모량이 750와트. 그러니까 그 580와트가 여태까지 최고의 부하였는데 그보다 더 큰 전력을 순간적으로 그 컴퓨터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력을 차량이 담당을 하려면 그러면 기존의 차량 가지고는 엄두도 없고요. 당연히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기차 보급이 선행이 먼저 돼야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여태까지 뭐 센서나 이런 하드웨어 쪽에 대한 거였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웨이모하고 이 테슬라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색의 제왕에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거기에 그걸 바탕으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자율주행도 HDMI 고해상도 지도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길이 없는 상태에서 다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모르는 길이 없는 그 자세한 지도라는 거는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의 지도가 아니라 아주 뭐 미세한 단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지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차를 팔려면 전 세계 주요 지역에 그런 상세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량이 너무 많고 게다가 이 머신러닝 방법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고 주석을 달아주는 그런 애노테이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사람이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소프트웨어 작업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딥러닝의 발달 그리고 테슬라 특유의 그 엄청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HTML 이런 것들 필요 없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쪽은 또 영상 데이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다 처리하는데 처리하는데 필요한 그 들어오는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웨이모가 만들어내는 그 HD웹의 데이터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양쪽에서 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하드디스크나 뭐 이런 센서 가격이나 또는 전기차의 보급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관건이 되고 있고 또 역시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건님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채팅창에 우리 한량님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뭐 모빌리티의 핵심은 그러면 배터리인가요? 라고 뭐 질문을 주실 정도로 조금 이제 그러면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 내에서도 네. 좀 뭐 유망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조금 유망하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저희가 뭐 자동차 쪽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기술이 구현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만큼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바꿔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비자 접점이 필요한 모든 산업들이 이 산업에 어떻게든 관여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 개발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센서나 말씀드렸던 그런 저장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제성은 아직은 안 난다 하더라도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업체들이 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센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다음 그 강사로 나올 이창민 연구원이 아마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기업이라면 사실은 잘 아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나 만도 이런 업체들이 자율주행 개발의 기술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 그 외에 이제 모빌리티 업체들은 제가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딱 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익히 들고 있는 그런 업체들 뭐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뭐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업체들 결국 이제 알파벳 이런 업체들이 결국 이쪽에서 선두주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강성진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제 또 우리 연구원님께서 또 친절하게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는 드디어 마지막 세션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야죠.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창민 연구원님 지금 바로 모실 거거든요. 그래서 안부 2차 전지 섹션이 남아 있으니까 가족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드디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창민이 형을 네, 옆에 모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이제 좀 친하다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의 히어로 2차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KB증권 리서치 센터의 이창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옆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래간만에 뵙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인사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 네. 간단하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이창민 연구원님께서는 화끈하게, 방금 이제 시작되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마음껏 질문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가족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이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좀 패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기차 뭐 EV 배터리 관련해서 일단 시장 전망부터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을 하려면은 전기차 시장 전망 먼저 해야 되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세미나 하다가 나가신 강성진 의원님께서 전기차 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34%의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가 되니까 사실 다른 산업은 이 정도 성장률 나오는 산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30년에 이제 침투율 51%를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침투율이라는 거는 전체 신차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이제 전기차 중에 전체 자동차 중에 2030년쯤 되면은 전기차가 이제 절반 정도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세와 EV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비슷한 수준을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 이상 따박따박 성장을 할 것이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367기가와트시였던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2025년에는 1,400 이상으로 이제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커진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시장이 좀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제 지역별로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기차 시장, 자동차 시장 내 전기차 비율이 14%로 꽤 높았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정부 주도로 꾸준하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국내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은 이제 보조금을 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노력이 실패로 이제 이어지면서 중국 쪽으로는 국내 업체들의 노출도가 별로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기차 시장의 현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5, 6년 전부터 유럽의 현지에 배터리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시장이 유럽이 워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 전기차 쪽도 이제 탄소 배출량 기준 보통 유로 6나 유로 7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탄소 배출량 기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라인업이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곳이 유럽이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5, 6년 전에 미리 투자를 한 게 지금 빛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독일은 이미 전체 신차의 26%가 전기차였으니까 글로벌 평균 9%를 훨씬 상회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유럽이 지금 전기차 성장세가 가장 매력적으로 나오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미국은 저희가 전기차의 미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전기차 비중이 4%밖에 안 됐어요. 테슬라의 본고장이 미국인데도 4%밖에 안 된 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전기차 관련된 이제 정책 역행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이제 전기차 비중 50%로 늘리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많이 기대되는 곳이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미국에 지금 투자를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전기차 밸류체인의 가장 큰 이제 라이벌이 중국입니다. 배터리 셀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중국 업체가 이제 메인 경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그런 지정학적 이슈가 있어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들이 가장 여유 있게 시장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미국이고, 또 지금 4%라는 거는 향후의 성장 포텐셜이 굉장히 높다는 것과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많이 누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점점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을 덜어내고 배터리를 이제 넣은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자동차를 이제 디자인을 함으로써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요는 이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망한 부분들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2차 전지에는 이제 주요 소재들도 있고, 또 그 소재들이 배터리 만드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가격에 대한 비중 부분도 있잖아요. 조금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소재 쪽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2차 전지 쪽의 4대 핵심 소재는 주로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양극재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극재의 가격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가격 비중이 높다는 것은 결국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사용을 하는데, 전지의 용량을 결정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음극은 이제 흑연과 실리콘을 주로 사용하고, 양극과 티키타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전해액은 이제 전지 내에서 이제 충방전을 할 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이제 매개체라고 보시면 되고, 리튬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막은 이제 고분자 세라믹 이제 소재를 사용하는데 주로 P나 P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단락을 방지합니다. 단락이라고 표현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쇼트 났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 단락, 쇼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그런 부분을 방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 관련해서 우리 이창민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고요. 배터리 우리 셀 업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큰 기업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업체별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달려 있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들이 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국내 배터리 3사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 이렇게 3사가 있습니다. 지금 SK 온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밑에 있는 회사인데 아직 뭐 따로 상장이 되어 있진 않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독으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터리를 했던 업체들입니다. 소형 배터리 쪽을 했던 업체들이고, SK온은 EV 배터리 쪽으로 새롭게 진출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음용 표시를 한 게 이제 국내 업체, 한국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양극재를 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이 두 개 업체,
그리고 전액과 동박도 국내 업체들을 받고 있고 또한 이제 해외 업체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양극재 공급 업체는 이제 인하우스라고 볼 수 있는 LG 화학이 있고 또 외부 업체 중에 LNF와 포스코 케미칼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전기차용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또한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분리막 전해의 동박도 국내 업체들에게 많이 공급을 또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온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에게 양극재를 공급받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SK온과 삼성 SDI 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LNF와 포스코 케미칼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음극재는 포스코 케미칼 제외하면 국내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해외 업체 비중이 높고 분리막은 현재 상장사인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제 WCP라는 업체가 곧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막 업체 국내에 이제 2개 상장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전해액은 동아기업 솔브레인, 엔캠 등이 있습니다. 동박 같은 경우는 일진머티리얼즈, SKC, 그리고 솔루스 첨단소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각각의 이제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는 여러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양극재처럼 핵심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일부 업체가 또 일부 업체랑만 협력을 하고 있어서 배터리 업체가 만약에 공급량이 늘어나면 이런 소재 업체들의 공급량도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연구원님께 제가 주요 소재와 비중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재별로 특성이나 트렌드도 좀 약간 변화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높은 에너지 밀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재로는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사용이 되지만 N이 니켈이고 C가 코발트고 A가 알루미늄이고 M이 망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재를 보통 주로 많이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은 NCA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사용을 한 그런 양극재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NCMA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니켈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니켈은 90%까지 이제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코발트나 이제 망간, 알루미늄 이런 아이템들은 주로 배터리의 안정성, 니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화력이 좋아지는 대신 폭발 위험성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LFP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산철 배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국내 업체들은 자동차용으로 LFP 배터리를 전혀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글로벌 LFP 배터리의 95%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양극재 이것을 사용한 배터리의 특징은 이제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저가 차량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극재고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이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진출을 하지 않고 있는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에서 최근 트렌드는 하이니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니켈이 절대적인 주행거리를 이제 좌지우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니켈 비중 80% 이상을 하이니켈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최근에는 88에서 90%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니켈이 중요한 부분은 국내 업체들 제외하면 해외에서 하이니켈을 제대로 소화하는 업체가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동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하이니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고 대표적인 업체가 에코프로비엠과 LN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안정성을 더 높이는 단결정 양극재나 아니면 가격을 더 낮추는 망간리치 양극재가 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음극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극재는 에너지 용량과 충전 속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흑연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실리콘 첨가물을 많이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을 넣으면은 에너지 용량도 늘어나고 충전 속도도 개선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왜 실리콘을 100% 사용을 하지 않느냐? 실리콘 많이 넣으면은 부피 팽창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과거에 핸드폰을 써보셨으면은 이제 배터리를 탈착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배터리 뺐을 때 이제 배터리 빵빵하게 부풀어 오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실리콘을 많이 넣게 되면 이런 가스 에미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부피 팽창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로우 싱글 수준으로 실리콘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뭐 10% 이상까지도 실리콘 음극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흑연을 베이스로 해서 실리콘을 좀 많이 넣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막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쇼트, 단락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열성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열이 났을 때 이 분리막이 녹아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에 강해야 되고 이제 안정성 확보로 결국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분리막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리튬 이온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작은 구멍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부분이 양극과 음극은 또 막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돼서 모순적인 역할을 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세라믹을 코팅을 해서 내열성을 좀 확보를 하는 분리막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업체 중에는 현재 SKI 테크놀로지가 유일한 상장사고 이제 WCP라는 업체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알렉스님이 역시 2차전지 설명은 이분이 갑이다라고 올려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엄청 쉽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다면 남아있는 살짝 시간을 활용해서 좀 질문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조금 천천히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약간 제한적이어서 좀 빨리 말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말씀을 좀 여쭤보면 2차전지 섹터가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2차전지 섹터는 뭔가 버티고 있지? 뭔가 기대감인가? 아니면 뭐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인가?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2차전지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왜 시장이 빠지고 있는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향후에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빠지는 시장에서 안 빠진다는 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잘 받쳐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보통 경기 민감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수요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게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크게 꺾일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결국 시장 성장세가 크게 안 꺾인다고 하면은 수요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이야기고 수요가 나오면은 당연히 실적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있으니까 네네.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좀 담보가 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좀 버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박살구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BM, LNF,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이렇게 양극재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 이제 이창민 연구원님께서 이제 탑픽으로 있는 종목이 있을 텐데 양극재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주가 흐름 괜찮았는데 혹시 양극재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왜 그 종목을 좀 탑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양극재 종목 중에 LNF랑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 하이니켈이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니켈 양극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코발트, 아까 안정성을 담당하는 코발트와 망간 중에서 코발트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니켈의 비중을 늘린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니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그렇죠. 되고요. 반대로 코발트의 비중이 줄어들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 소재입니다. 이게 엄청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나고 특히 이제 분쟁 광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수급도 좀 불안정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비싼 아이템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싼 아이템의 비중을 늘리는데 전체적인 효율이 좋아지면은 고객사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양극재는
가격은 싼데 성능은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안정적으로 완성만 되면 고객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빔이나 LNF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동률이 100%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산하는 족족 사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음식점에 갔는데 꽃백인데 가격이 더 싸요.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니켈 쪽에서 글로벌리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몇 없습니다. 네네. 원래 기존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기 전에 양극재 쪽에서 잘했던 그런 벨기에의 유미코나 아니면 일본의 니치아나 이런 업체들은 하이니켈 개발에 실패를 했어요. 네네. 근데 국내 이제 에코프로빔과 LNF는 그런 쪽에서 니켈 비중을 80%를 넘어서 지금 이제 뭐 90%까지 올리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진입 장벽을 넘어섰고 그로 인한 수혜를 이제 좀 독보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양극재 쪽 말고 이제 전해질 전해액 쪽 뭐 첨보 같은 기업도 혹시 뭐 리포트 쓰신 지금 뭐 보고 계시잖아요. 아 첨보. 이게 제가 팔로우업은 하고 있는데 네네. 리포트를 리포트는 아직 안 안 써가지고 나왔고, 네. 네네 코멘트 드리기 조금 아, 어려울 코멘트 그쪽은 이제 그쪽 전해질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겠네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LNF가 우리가 그 양극재 쪽을 LG 쪽으로 해서 테슬라 향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에코프로 BM도 테슬라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가능성도 좀 뭐 열어놓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가능성이 0은 아니겠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냥 아이템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생산하고 있는 NCA 양극재가 그 스미토모라는 일본 업체가 파나소닉 통해서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 NCA랑 똑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 뭐 물리적으로 못 가냐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테슬라가 뭐 아무 업체나 다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서로의 이제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소재 업체나 아니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도 테슬라에 들어가면 좋지만 안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이제 계약 조건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될 만큼 고객사를 늘리는 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절대 못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다만 이제 뭐 기술적으로나 아이템적으로 뭐 절대 못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양극재 업체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양극재 업체는 배터리 셀을 통해서 완성차 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이 만약에 들어가려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배터리용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삼성 SDI나 SK온이 테슬라 쪽으로 들어가야지 네네네. 사실상 에코프로비엠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가 4680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2차전지 안에서 소섹터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전망과 또 이쪽에서 좀 이게 이제 4680이 실제로 양산이 돼서 적용이 된다면 어떤 기업을 조금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21700 배터리보다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지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더 이제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생산한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수율이 좀 낮게 나와요. 양품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불량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야 양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양산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이 훨씬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커진 거지 전체적인 뭐 배터리 자체 특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공급하던 업체들이 주로 공급을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반면에 뭐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공급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시성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테슬라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LNF나 아니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업체가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 4680 배터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특성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하는 업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그랬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 아, 이것은 네네. 대박 살구님이
님이라는 이제 필명을 쓰시는 분이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제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배터리 모양 상관없이 다 납품되는 건지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아직 잘 모르시니까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네. 하이니켈 배터리가 지금은 원통형이랑 각형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원통형의 니켈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폼팩터는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기술적으로는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아이템이기 때문에 니켈 비율이 가장 높고요. 9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각형 배터리는 니켈 88%까지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형이 그 다음이고, 아직 파우치 쪽은 하이니켈 배터리가 못 나오고 있어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파우치형 배터리가 부피가 가장 작은 대신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약점이 있고 제조 공정이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근데 아직은 파우치형 배터리 쪽은 하이니켈을 이제 접목을 했을 때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상용화가 안 됐고요. 아까 앞에서 양극재 쪽에서 이제 단결적 양극재라는 표현을 잠깐 사용을 했는데, 이 단결적 양극재가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는 내년쯤 이제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용화가 되면 파우치 쪽도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못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원님 2차 전지 쪽에서 탑픽은 LNF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저 아까 앞에서 두 개 네. 업체를 말씀드렸지만 네. 굳이 하나를 따지면 LNF로 보고 있는데, 네네. 두 업체에 뭐 기술적인 격차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저는 테슬라가 전체 전기차 시장 내에서 시장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슬라 쪽으로 양극재를 공급하는 핵심 업체가 LNF거든요. LNF가 올해 연말쯤 되면은 테슬라 매출 비중이 한 60에서 65%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LNF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탑픽 LNF를 왜 선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우리 이창민 연구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가지고 네. 늘 그렇듯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장이고 제가 채팅창을 계속 봤는데 다들 힘드시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정도로 어려운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또 지치셨을 텐데 이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고, 이 어려운 시장 꼭 살아남으셔가지고 마지막에 꼭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프리미어 서밋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